아무튼 전체적으로는 좀 흐름이 신흥국 진영에는 불리한 상황이다. 너무 지금 뜨거운 종목, 너무 뜨거운 종목에서는 조금 피해가는 게 좋지 않을까. 강세장은 저는 초반 대응이 약세장도 그렇습니다만 초반에 잘 대응해야 된다. 강세장인지 약세장인지 이제 우리는 이제 살펴봐야 되잖아요. 이 살펴보는 그 기준이 그 뭘로 삼아야 되는 건가요? 지금 많은 분들이 그 한국 주식시장이 좀 상승하기 위해서는 이제 미국이 아니라 그 외국인 매수 이게 좀 강하게 들어와 줘야 된다라고 이제 기대하고 있는데 환율 부분도 그렇고요. 외국인이 오히려 빠져나가면 빠져나가지 들어오지는 않는 것 같은 계속 팔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구조적으로 이제 신흥국 시장은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미국 쪽으로 몰리면서 이런 의견도 있고 이거는 좀 일시적이고 환율이 뭐 1,100원 가까이만 좀 오면은 확 들어오지 않겠냐 이렇게 기대하는 분도 있거든요. 이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첫 금리 인상이 언제일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가령 앞서 말씀드렸듯이 내년 한 9월 정도에 첫 금리 인상을 연준이 시작한다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큰 장은 없다. 외국인들이 계속 한국 주식을 사줌으로 인해서 매수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큰 장이 서기는 어렵다. 뭐 국내인들이 으쌰으쌰해서 가면 모르겠지만 조금 그건 현실성이 낮으니까요. 그래서 뭐 역사가 똑같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2014년 테이퍼링 때부터 첫 금리 인상이 2015년 말이고 그다음에 2016년 이제 하반기에 또 두 번째 금리 인상을 했고 그리고 계속 금리 인상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테이퍼링 시작부터 첫 금리 인상 초기까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신흥국은 선진국 주가 대비 굉장히 약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달러인데요. 달러 인덱스가 계속 강했죠. 역축으로 그려놨는데요. 오른쪽 축입니다. 계속 달러가 지금 강해서 또 신흥국 쪽에서 저 자금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또 결과적으로 강했던 것도 있고 달러가 조금 더 강하게 움직일 것이다라는 예측이 팽배해서 신흥국 자금이 또 선진국으로 빠져나가는 측면도 있고 근데 이 현상은 왜 나타나냐면 아시겠지만 어쨌든 돈을 많이 푼 주체는 기축통화국 미국이기 때문에 연준이 달러 유동성을 죄이기 시작하면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달러 유동성이 이제 본국으로 환류가 되는 달러 자산으로 회귀되는 이제 그런 현상 때문에 달러가 강세인데요. 물론 이제 이 정도로 굉장히 큰 강세가 이루어질지 그때 당시는 이제 82일 달러 인덱스가 거의 뭐 100까지 상승했으니까요. 이번에도 지금 90 한 2, 3이니까요. 한 105, 106 이렇게 상승할지는 미지수지만 아무튼 전체적으로는 좀 흐름이 신흥국 진영에는 불리한 상황이다. 그러면 금리 인상 때문에 사실 달러가 조금 강세였냐? 그렇지 않습니다. 본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한 2017년부터는 오히려 달러가 보시는 것처럼 약세였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결국 통화 긴축에 앞서서 팽배한 차익 실현 그리고 통화 긴축과 관련된 불확실성 이게 핵심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인데 일단 일어나고 나면은 괜찮은데 그걸 앞에다 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계속 시장에 변동성이 생길 수밖에 없다. 저는 주가의 조정은 뭐 사람들이 여러 가지 그냥 많은 이유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주가 자체에 있다고 봅니다. 주가가 비싸면 뭔가는 차익 실현을 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죠. 그런데 그 욕구에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이 방아쇠 역할을 해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가가 정말 싸면 뭐 테이퍼링을 하면 불확실성의 해소로 표현되면서 아마 주가가 올라갈 거고요. 달러도 약세일 겁니다.
근데 지금 전 세계 주가가 많이 올라 있으니까 그렇죠. 네, 좀 불안정성이 커지고 불확실성이 커지면 뭔가 현금을 확보하려고 하는 욕구가 항상 있는 거죠. 네. 네, 지금도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주가는 이미 좀 많이 올라와 있는 네, 상황이기 네, 때문에 네. 저런 게 트리거가 될 수밖에 없다. 맞습니다. 예, 그 하방 압력을 가하는.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약간 착시 현상을 가지고 있는 게 2013년 그 테이퍼링 텐트럼 그 이후에 미국 주가 잠깐 급락했다가 그다음에 쭉 상승을 해왔잖아요. 네. 금리 인상한 다음에 더 쭉 올라가고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그걸 이야기하면서 우리 시장도 이제 그래서 테이퍼링 이야기가 나오면은 오히려 괜찮지 않을까 이야기도 하지만 아까 그래프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네. 신흥국 시장은 한국 시장도 그렇지만 잠깐 그 급락하기 이전에 어떤 수준까지 올라가다가 다시 계속 미끄러진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는 미국과 신흥국의 상황은 완전히 좀 다르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오른다 해서 우리도 같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근데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있을 건데요. 그러니까 그때보다 한 10년 전보다, 한 8년 전보다, 지금 세계 산업은 훨씬 더 선진국 중심 시장 산업으로 조금 강화됐다. 그러니까 혁신성장 기업들, 그렇죠. 그리고 혁신성장 기업과 관련된 우리나라 같은 플랫폼, 뭐 소프트웨어 이런 산업이 세계 경기를 주도하고 있고 소비를 주도하고 또 투자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7, 8년 전보다 그런 측면이 더 강해졌지 약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의 혹은 이런 기업들의 실적이 성장이 훨씬 더 매력적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주가의 맷집도 이쪽 부분이 선진국형 기업들이 세졌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번에도 통화긴축이라는 어떤 광범위한 어떤 불확실성 혹은 이런 유동성 위축 현상이 나타나면 달러 유동성 위축이 나타나면 전체적으로 맷집이 강한 시장은 선진국 시장이 될 거고 신흥국 시장에서도 선진국형 산업 구조를 가진 국가가 될 거다. 선진국형 산업 구조를 가진 신흥국은 사실은 한국, 대만, 중국이거든요. 네. 뭐 중국은 예외라고 생각을 해도 한국, 대만은 선진국형 산업 구조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반도체에다가 네. 플랫폼 기업들도 네. 있고요. 그런데 좀 아이러니하게 일단 이런 정책의 불확실성이 나타나면 현금을 유동화시킬 수 있는 빨리 뺄 수 있는 시장이 또 한국, 대만이거든요. 그 글로벌 자금 네. 펀드들 네. 입장에서 봤을 네. 때요. 그렇죠. 네. 그래서 불확실성 커진다 등식으로 한국과 대만에서 돈 빼자.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부분은 산업 구조라든지 한국 경제의 경쟁력이라든지 환율의 경쟁력하고는 조금 관련 없는 약간 억울한 측면이 있는 거죠. 지금도 그런 상황 아니에요? 네, 저는 뭐 지금도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한국 경제나 한국 환율이나 원달러나 또 한국 주가의 복원력은 다른 신흥국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셀 거다. 주변 환경만 조금 뒷받침되면 경기가 계속 불확실성을 이겨나간다든지 아니면 통화긴축에 대한 불확실성 악재가 해소된다든지 이러면 한국 주가의 상승 탄력이 저는 굉장히 선진국형으로 높을 거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네. 그러나 그 테이퍼링 이야기가 나와서 미국 시장이 오른다 해도 우리가 오를지는 확신할 수 없다. 네, 예. 그건 수급적인 측면도 좀 물론 뭐 있는 거죠. 지금 코스피 뭐 22 안에 뭐 네이버, 카카오 같은 플랫폼 기업들 뭐 여러 가지 이런 게 좀 경기 민감주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 때하고는 좀 다르다라고는 네. 이야기하지만 네. 말씀하신 외부적인 요건 신흥국 거를 일단 팔아야 돼. 할 때는 한국 거를 팔 수밖에 없으니 네. 종합주가 지수가 떨어지면은 기본적으로 개별주들도 다 흔들리게 되는 거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는 우리가 좀 위험하게 볼 수도 있는 거군요. 테이퍼링이 시작이 되면. 네, 맞습니다. 지금도 최근에도 좀 나타난 현상이지만 패시브 자금, 그러니까 ETF가 지금 굉장히 많이 팽창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신흥국 전체를 줄일 때 어쨌든 기계적으로 혹은 ETF의 어떤 매도가 나왔을 때, 펀드의 환매가 나왔을 때 조금 한국 시장이 좀 억울하게 같이 빠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조정을 받으면 우리 돈 더 조정을 받을 것이고 미국이 테이퍼링이 올라간다 해도 우리는 또 글로벌 환경에 의해서 또 조정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네. 그러니까는 사실은 주식시장의 전망이 그렇게 밝지는 않네요. 네. 그리고 양동이의 물이 유동성이 커져 있기 때문에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면 그 변동성도 주가의 변동성도 훨씬 더 클 텐데 그럴 경우에는 많이 오른 주가 또 많이 오른 종목 이런 것들이 밸류에이션과 관계없이 일단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을 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미국에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 밸류 체인 이 안에 들어간 게 이제 우리 반도체나 혹은 2차 전지 관련된 것들 미국이 투자를 많이 하면서 밸류 체인에 들어갔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쪽 섹터는 미국이 좋으면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쪽 부분은 투자해도 되는 거 아니냐. 변동성이 좀 다르지 않겠냐라는 기대감도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장기 변동성은 장기 추세는 제가 볼 때는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럴 수밖에 없다. 결국 뭐가 성장할 거냐. 어떤 인더스트리가 산업이 성장할 거냐라는 부분에서는 조금 답이 대충 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 전 세계에 가야 될 방향이라는 것, 그 다음에 선도 기업이 투자하는 것, 그리고 선도 기업이 마켓시어 경쟁을 지금 연락에 펼치고 있는 부분, 핫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답이 다 나와 있죠. 그렇죠. 네. 자율차, 빅데이터, AI, 그다음에 바이오, 또 백신, 그다음에 약간 럭셔리 소비재 이런 부분들은 다 답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구체적으로 그 중에서 그 섹터 안에서 어떤 기업이 끝까지 살아남고 더욱더 강한 기업이 될 거냐라는 부분은 이제 바텀업 어프로치가 필요한데, 근데 어쨌든 질문 주셨던 미국의 산업이 올라타는 전 세계 글로벌 트렌드에 올라타는 한국의 어떤 그런 성장 기업은 작은 파동이 있을지언정 결국에는 거기에서 탑 티어는 주가가 계속 장기적으로 올라가 있을 거라고 저도 믿고 싶습니다. 네. 근데 또 말씀 들으면서 그러니까 기업의 성과가 커지는 거와 주가가 상승하는 거는 꼭 일치하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또 갑자기 또 드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려운 게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6개월도 긴 기간이고 저도 그렇습니다. 또 펀드 매니저들도 사실은 3개월도 길고 6개월은 더 길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아주 롱텀리 한 3년 묻어둘 주식 이런 걸 찾으면 좋은데 사실은 3개월, 6개월의 변동성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는지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셨던 그런 길게 봤을 때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은 사실은 조금 지혜롭게 대응해야죠. 중위험, 중수익으로 ETF를 패키지로 꾸러미로 산다든지. 그래서 종목을 피킹하면 위험이 커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한 종목의 네. 그 변동성에 단목을 걸어야 되니까. 그 기업이 훅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사실을.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서 피해갈 건지에 대한 부분들은 좀 개인 투자자 분들마다 조금 계속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그러니까 어떤 그 섹터를 선택하더라도 이 우리만이 아닌 그 미국의 그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ETF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한은에서는 금리 인상을 했고 또 테이퍼링에 대한 미국의 여러 가지 이제 스케줄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고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하여튼 투자에 관련해서 상당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네. 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사실은 주식시장이 그래도 다른 자산, 원자재라든지, 금이라든지, 이런 기타 자산들의, 다른 자산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경기가 확장되는 국면에서 제일 맷집이 좋더라. 그리고 이런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또 오르더라. 그렇죠. 라는 교훈은 분명히 있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14년부터 결국에는 테이퍼가 있든 요 부분은 금리 인상 기간이고요. 네.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대차 대조표 축소 적극적으로 연준이
시중 통화를 흡수하는 그런 국면에서도 나스닥 시장은 계속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번엔 나스닥이 또 계속 갈지 아니면 다우 혹은 가치주 산업재가 갈지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주식시장이 다른 자산들에 비해서는 좀 월등히 좋았더라라는 부분들을 좀 엄두에 둔다면 어쨌든 종목 고르는 지혜만 조금 저희가 좀 잘 개발하면 종목을 잘 개발하면 주식시장에 머무는 것은 나쁜 선택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저 나스닥의 경우 아닌가요? 근데 그래도 나스닥이 가면 뭐 우리나라 반도체도 가지 않겠습니까? 네. 하여튼 우리가 그 나스닥과 우리 신흥국, 우리 한국의 주식시장과의 괴리가 너무 커가지고 디커플링이.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박스권 장세라고 표현하는 뭐 항상 그렇잖아요. 기대감은 이번에도 뭐 이렇게 쭉 갈 것 같았지만 결국은 3,200, 3,300 여기 박스권에서 결국 내려오고 네. 계속 이런 그러니까 참 일부 분들은 마음 편하게 장기 투자하려면 미국에다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예, 나오긴 하는데 자 이런 어려운 시점에 이번에 또 책을 투자의 신세계라는 네. 신간이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투자의 원칙을 말씀하셨는데요. 일단 이렇게 우리가 지금 좀 약세장이라고 봐야 될까요? 약세장이 올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까요? 저는 뭐 약세장이라고 진단하고 싶진 않고요. 조금 너무 불투명한 장세다. 어떻게 튈지 잘 모르는 불확실성이 너무 커져가고 있는 시장이 앞으로 한 1년간 코스피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그러면 우리가 약세장이 앞으로 온다고 했을 때 네. 우리가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뭐 지금부터 이제 약세장이 시작된다고 하면 저는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은, 그러니까 PER이 너무 높거나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이 너무 높은 그러한 종목들은 비중을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줄이거나 아니면 뭐 다른 쪽의 주식을 선택한다든지 PER이 더 낮고 그리고 조금 편안한 종목. 그러니까 뭐 저는 유럽 주식 중에서 뭐 또 미국 주식 중에서도 뭐 보험주라든지 네. 배당 수익률이 한 6% 정도 나오고 그리고 뭐 ROE가 한 20% 자기 자본 이익률이 30% 되는 그런 우량 기업들이 이런 중위험 중수익 주식들인데 우리나라에도 뭐 좀 있거든요. 네. 금융주들이 그런 게 많죠. 네, 대부분. 네, 지금 증권주도 그렇고 뭐 은행주도 PBR이 낮고요. 이런 종목들은 뭐 주식시장이 전체적으로 큰 조정이 오면 같이 빠지지만 조금 뭐 편안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현금을 100% 들고 있거나 아니면 레버리지를 투자해서 빚을 내서 이제 투자하는 그런 것들은 좀 중립 내지는 현금 비중만 갖고 투자를 하든지 아니면 현금 비중도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한 30-40% 정도 확보해 놓고 그러면 조금 보수적인 종목을 가지고 약세장을 맞으면 오히려 나머지 현금으로 조금 더 이렇게 주수를 늘릴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단점은 이 예측이 틀리고 더 강한 강세장이 왔을 때 기회비용의 손실이죠. 그렇죠. 강세장을 못 먹는 그런 후회가 이제 비용이라면 비용인데 좀 주식을 뭐 한 1, 2년 투자할 게 아니라 평생 투자할 거라면 조금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라는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앞서 약세장입니까 강세장입니까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비겁하게 좀 피했는데 불확실한 장입니다. 이 불확실한 장에서는 뭐 깜깜한데 도로가 앞이 잘 안 보이는데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을까 왼쪽으로 꺾을까라는 것은 조금 무모한 거죠. 갓길에 세워놓고 조금 동틀 때까지 기다리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 우리가 보통 그 밸류에이션이 좀 높은 게 기술주, 그러니까 성장주 중심이 네. 그렇잖아요. 네. 근데 그거보다는 좀 가치주로 표현되는 이런 주식 위주로 그리고 배당이 나오는 이런 주식 중심으로 가지고 있는 게 지금은 좀 리스크 관리하는데 좋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근데 사실 또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PR이 낮은 게 상대적으로 또 전 세계적으로 PR이 낮고 이런 것도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반도체 같은 경우는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코스피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삼성전자도 뭐 지금 국민주가 됐습니다만 굉장히 비싼 종목이라고 분류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 삼성전자도 지금은 살만하다.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한 10월, 11월에 이제 반도체 경기가 어떻게 튈지 조금 지켜볼 필요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저는 뭐 좀 반도체도 빼놓을 수 없는 그런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종목은 잘 모르지만 그리고 금융주 그리고 편안한 소비 관련주 PR이 높지 않은 반면에 이제 너무 PR이 높은 지금 성장주 네. 말씀하셨던 너무 지금 뜨거운 종목 너무 뜨거운 종목에서는 조금 피해가는 게 좋지 않을까. 많이 있죠. 뭐 요즘 통화로 나오는 것들 보면은 뭐 우주항공이니 뭐 네, 네. 2차 전지도 사실 거기 포함될 수도 있고요. 네, 네, 네. 하여튼 이런 것들은 아마 방송 보시는 분들이 아마 다 이렇게 머리에 떠오를 거예요. 다 아시죠? 가장 네. 핫하게 떠오르는 지금 막 각광을 받고 있는 네. 그리고 이제까지 각광을 받아서 계속 상승했던 네. 이런 것이 아닌 계속 조정을 받아왔거나 횡보 중인 그런 것 가운데서 찾는 게 낫다. 네, 네, 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반대로 강세장이 온다면 아까도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어떤 주식으로 그 우리가 투자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강세장은 저는 초반 대응이 약세장도 그렇습니다만 초반에 잘 대응해야 된다. 왜냐하면 평균적으로 강세장이 한 3년 지속된다고 한다면 초기 6개월에 상당한 수익률이 이미 나버립니다. 그래서 강세장이 시작된다면 조금 일찍 뛰어들어야 되고 주도주를 그 시대의 주도주를 찾는데 훨씬 더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강세장이라고 판단되면 너무 앞뒤 가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일단은 투자, 네. 좀 쉽게 투자를 하자. 네. 일단 좀 방송에서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 어쨌든 지르는 게 답이다. 지르는 게. 네. 강세장은 용기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그 강세장인지 약세장인지 이제 우리는 이제 살펴봐야 되잖아요. 이 살펴보는 그 기준이 그 뭘로 삼아야 되는 건가요? 앞으로 뭘 봤을 때 우리가 약세장이다, 이제 강세장이다. 시장이 장기 평균선에서 PR이 뭐 예를 들어서 코스피 PR이 뭐 한 13배 이렇게 넘어가면 약세장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고요. 장기 평균선에 한 20% 이상 고평가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작년 1460포인트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나라 PBR이 0.5가 안 됐거든요. 코스피 PBR이. 네. PBR도 장기 평균에서 한 20% 정도 할인되면 좀 무조건 사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약세장은 반대로 조금 장기 평균에서 너무 할증된 그리고 PBR도 할증, PBR도 한 1.2배, 2, 3배 그리고 PER도 한 13배 이렇게 할증되면 빠져나올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특히나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잘 와닿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네, 들으셔도.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지금 강세장이 지금 한 2년간 되어 왔다면 네. 그 2년 중에 제일 많이 오른 종목 가운데 한 10종목을 고릅니다. 네. 지금 최근 수익률이 한 2년간 가장 높았던 종목이 그 10종목 중에 한 고점 대비 한 30% 정도 혹은 20% 넘게 하락한 종목이 절반 이상이면 약세장이 도래했다는 약세장이 시작되어 가고 있다라는 혹은 이미 왔다는 신호가 아닐까 확률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은 아직은 그러한 것들을 잡기가 좀 애매모호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상당히 뭐 한 60% 정도는 충족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약세장 쪽으로. 네네. 네. 약세장 쪽으로 충족해 가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뭐 마지막에 말씀해주신 조금 쉽게 찾을 수 있는 이전에 강세였던 그 종목들이 30% 이상 하락한 게 60% 이상의 주식들이 그렇게 종목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우리는 약세장이 도래하고 있다. 그러니까 약세장이 맞는 아까 설명해주신 그런 투자법, 대응법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조금 한 가지 제가
발견한 부분은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상승 주기가 평균 2년 반입니다. 그러니까 뭐 정말 한 10년, 20년 투자하겠다 이런 분들은 뭐 그냥 안 들으셔도 되는데 나는 6개월도 참 힘들다 이런 분들은 어떤 종목이 한 2년 이상 올라가면 일단 차익 실현을 저는 하시라고 권해드립니다. 네.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아무리 그 우리가 들고 있는 데는 계속 또 오를 것 같은 네. 기대감이 있으니까 그런데 네. 그걸 일단 접고 그 정도 되면 2년 네. 정도 상승했다 그러면 일단 네. 차익 실현하자. 네, 또 반대로 같은 말씀입니다만 한 그런 종목이 한 2년 정도 오른 종목이 너무 많으면 네. 시가총액 100종목 중에서 상위 100종목 중에서 20-30% 오른 종목이 너무 많으면 약세장이 좀 시작될 때가 됐구나. 이런 종목은 건드리지 말아야 되겠다. 다음에 건드리자. 라고 조금 판단하시는 게 그 확률입니다. 다 그렇다는 말씀은 그렇죠.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참고 삼아서 시장을 그 해석하는 하나의 그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네네. 참고하시면 되겠죠. 네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아주 좋은 인사이트. 이건 뭐 우리 저 박사님의 그 지금 30년 이상 되셨죠? 네, 한 36년 됐습니다. 36년 동안 죄송합니다. 시장에서 네, 봐오신 그 연륜에서 나온 방법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실용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하여튼 잘 참고하셔서 시장을 해석하시는 데 도움 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감사합니다.